태국 총리의 충격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 총리와의 통화를 하는 녹취본인데요. 이러한 선택에 현재 한국마저도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통화로 무엇을 얘기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국제정치학 강의실에서 저는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터 화면에 영상을 띄우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외교적 사건을 통해 현대 외교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뉴스 훈센, 태국 총리와 통화 녹음 파일 유출. 영상 속 기자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왁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17분짜리 통화 중 9분 분량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교수님께서 리모컨으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며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간 통화는 통상 극비입니다. 이런 외교적 기밀을 상대국 총리가 SNS에 공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외교적 폭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서 국제 외교 관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그런 민감한 통화를 녹음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니. 바로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훈센 총리는 내가 투명하게 일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일을 정부 요직 80명에게 들려줬고 그중 일부는 태국 총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무기화입니다. 훈센은 자신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태국 총리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어요.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태국 총리의 외교 능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그 신뢰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외교적 신뢰라고 적으시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저희는 그 신뢰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되면서 기자의 목소리가 국경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 이군 사령부가 국경을 단축 통제하고 카지노 출입을 막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날 밤 양국 군부는 협상을 벌였고 캄보디아군은 청복 지역에서 후퇴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그 후퇴의 조건이 국경 원상 복귀였는데 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워주셨습니다. 제목은 국경에 목숨 건 총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봅시다. 태국 총리는 내 땅을 지킨다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마치 애국자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행동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진정한 애국주의일까요? 아니면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동일까요?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 정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워주셨는데 이번 제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국인은 민감하게, 외국에 나간 자국민은 방치. 여러분, 이제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국이 자국 영토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해외에 나간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현대 외교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책임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강의가 단순한 사건 분석을 넘어서 외교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이군 사령부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의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경을 여는 시간은 대폭 줄이고
태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을 완전히 봉쇄했죠. 교수님께서는 지도상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캄보디아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날 밤 긴급히 양국 군부 간 협상이 벌어졌고 결국 캄보디아군은 후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후퇴하면 태국도 국경 통제를 원래대로 풀어라.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군 후퇴의 조건이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이런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태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후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경을 통제했고 카지노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었죠. 새로운 슬라이드에 훈센 총리의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태국이 약속을 어겼다. 그 땅은 캄보디아의 주권이다. 실제 통화 녹음에서 훈센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 난 이유는 태국이 후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매우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었죠. 패통탄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겠다. 캄보디아가 원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협의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정치적 답변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훈센 총리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4시간 내에 태국이 국경을 원상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면 봉쇄하겠다. SNS를 통한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외교라기보다는 감정적 대응입니다. 물론 외교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상대국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패통탄 총리가 통화에서 자국 군부에 대해 내 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외교 협상 중에 상대국 실력자에게 자국 군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리더가 과연 국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강경 애국주의 vs 외교 신뢰라고 크게 적으셨습니다. 태국 총리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이는 진정한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애국심 쇼에 가깝습니다. 표를 위한 국익쇼,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목격한 국경 외교의 본질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쉬시며 저희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국경 문제에는 극도로 민감한 태국 총리가 정작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문제에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경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국민의 해외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순적인 태도가 과연 일관된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화면에 외국에선 조용한 정부 문구를 띄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국은 자국 영토와 국경 문제에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교수님께서는 칠판으로 걸어가시며 한 문장을 천천히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국경선은 그어놓았지만 책임선은 지우려 한다. 저희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교수님께서는 태블릿을 조작하시며 새로운 뉴스 화면을 띄워주셨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2025년 기준 한국 내 불법 체류 태국인 수는 18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24년 대비 23% 증가. 대다수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 상태. 저는 이 통계를 보며 놀랐습니다. 18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는 한국이 싫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고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태국 내 경제 격차의 심각한 빈곤이 바로 그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를 만든 태국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비판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또 다른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헤드라인 한국, 입국 심사 강화하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태국발 여행객 심사 강화. 한국은 태국인의 무비자 입국 조건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공항에서의 인터뷰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 프랑스, 체코,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즉각적으로 한국의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모두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출국 후 상황을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태국은 자기 나라 국경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국민이 외국 국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 모른 척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기들 땅에 대해서는 내 땅이야 라며 외국 군대까지 몰아내면서도 자국민이 외국 땅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해도 그것은 모른 척하는 완전한 위선이죠.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는 선택적 외교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회피하는 것이죠. 국경에는 민감, 사람에게는 둔감한 정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만약 자국 영토를 진정으로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국민이 외국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출국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패통탄 총리는 SNS에 우리는 정의롭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매달 수천 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일까요? 저는 교수님의 분석을 들으며 외교에서 일관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국경 수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자국민의 해외 불법 행위에 대한 방관적 태도 사이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외교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이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이 왜 한국과의 협력을 끊고 중국과 손을 잡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슬라이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실속 없는 동맹, 보여주기만 가득한 외교. 교수님께서는 칠판으로 걸어가시며 한 태기술 협력 주요 사례라고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한국과 태국이 어떤 협력을 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기상청과 태국 농림부가 AI 기후 예측 모델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둘째,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이 이산 지역에 자동화 농장 시범단지를 조성했죠. 셋째, 한국 통신사들이 5G 공동망 구축 테스트베드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불과 2년 전까지 태국과 한국이 함께 진행하던 협력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패통탄 총리는 갑작스럽게 동북부 빈곤 해결은 중국식 모델이 더 적합하다며 한국과의 모든 협력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이 재빠르게 메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해 보이죠. 화면이 바뀌면서 태국 총리가 악수하며 사진을 찍는 장면과 중국 고위 외교관과 함께 디지털 미래 공동선언을 낭독하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패통탄 총리가 말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디지털 미래를 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눈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이 정성스럽게 개발하던 스마트팜 시설들이 모두 중단되었고 그 자리에 들어온 중국 업체가 납품한 자동화 시스템은 겨우 4개월 만에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AS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정치 방식을 분석해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국경 문제를 내세운 민족주의로 지지를 얻고 국외에서는 보여주기 외교로 중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속 있는 외교가 아니라 사진 잘 나오는 외교일 뿐입니다. 화면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식 외교는 보도자료가 풍성하지만 시스템은 비어있다. 교수님, 그런데 태국 정부는 왜 한국보다 중국을 선택했을까요? 기술적으로나 신뢰성으로 보나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여주기에는 중국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죠. 반면 중국은 무조건 지원하겠다,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성급한 접근은 결국 불량한 단기 계약에 불과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완전히 망치는 선택이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진정한 협력과 일시적인 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화려한 성과에만 집중하는 외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커다란 문구를 띄워주셨습니다. 협력의 무게는 붕괴 후에 알게 된다. 이제 태국이 성급한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이산 지역에 도입된 중국산 자동화 농업 시스템이 설치된 지 겨우 4개월 만에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통제 시스템 오류, 센서 오류, 날씨 예측 시스템 완전 실패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장비 제조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조사는 보증 기간이 이미 끝났다며 수리 요청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 농부들은 수천만 바트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죠. 화면에는 현지 뉴스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팜 망가져 벼농사 실패, 이산 주민, 파산 위기 직면. 만약 한국 기업과 함께 진행했던 농업 프로젝트였다면 지금쯤 전화 한 통이면 기술자가 현장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과 일회성 거래의 차이입니다. 국경 문제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국이 중국과 손잡고 국경 자유무역 특구를 추진하던 중 훈센 총리는 태국이 국경 약속을 어겼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양국 군부 사이의 모든 협력 체계가 무너졌고 치앙라이 인근 국경지대에서는 무장 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태국 관광청의 긴급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태국 북부 국경지대 투어 전면 중단, 관광 예약 48% 취소. 관광산업마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 독일, 프랑스가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태국인 해외 취업자의 30% 이상이 입국 거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LG CNS, KT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 전용 디지털 인프라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한국산 통신 및 AI 기술을 모두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은 중국 국영기업이었지만 시스템 호환성 문제로 인해 무려 4개 지역에서 행정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다시 심각한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 떠난 공단, 빈 공장에는 잡초만, 직원 1200명 일자리 잃고 마을 이주 시작.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외교 실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 없는 선택이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입니다. 눈앞의 박수와 일시적인 성과만을 바라본 결과가 한 나라의 산업, 농업, 국경 안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참혹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실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여주기 외교가 아니라 보여주기 국가였구나. 이 모든 사례를 통해 저는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감 있는 국가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성급한 결정들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의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태국의 외교 실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외교를 단순히 정치의 도구, 국내 여론몰이의 무기로 사용했죠. 하지만 여러분, 외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교는 거울입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모습을 외국에 그대로 비춰주는 아주 민감하고 정확한 렌즈인 것이죠.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한국 외교의 특징을 정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외교 키워드. 조용한 외교 SNS가 아닌 실무 회담 중심. 전략적 신뢰인도, 폴란드, UAE 등과의 방산기술 협력. 상호책임 원칙 한국에 온 외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 체계적 대책 마련. 긴 호흡의 파트너십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신뢰 우선. 여러분, 한국은 SNS로 외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대신 묵묵히 실무 협상에 집중하고 국가 간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은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강력하지만 정중한 입국 심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뒤를 따랐죠. 왜 그럴까요? 교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한국은 항상 먼저 책임지고 행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슬라이드를 나란히 2개 띄워주셨습니다. 왼쪽에는 태국 총리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가, 오른쪽에는 한국 외교부의 정중한 공식 입장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화면을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감정입니다. 오른쪽은 신뢰입니다. 한쪽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외교이고 다른 한쪽은 자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외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외교관이 된다면 과연 어떤 외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칠판으로 걸어가시며 조용히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국경은 땅을 지키지만 외교는 사람을 지킨다. 외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박수나 감정적인 우월감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강의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국제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책임감 없는 외교가 어떤 참혹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하고 현실적인 기록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K-팝이나 화장품,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왜 한국이 신뢰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니, 진짜로 강한 나라는 자기 목소리를 크게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위해 조용히 책임을 지는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의 강의를 통해 저는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의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숭고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지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책임감 있는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의 내로남불 마인드를 가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총리의 통화 내용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포퓰리즘 정치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성장 발전 모델들을 보고도 중국을 선택한 태국 총리의 판단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극심한 산불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한국도 현재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으로 산불 지원이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이 끊긴 태국은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산불에 대한 대책 능력이 없는 태국은 몇 주째 산불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전공 수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 산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매년 산불 시즌이 되면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요. 최근에는 저희 가족이 사는 마을 근처까지 불이 번져서 2주 동안 대피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헥타르의 숲이 불타고 있죠. 지난해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약 250만 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그건 서울 면적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자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블랙서머라고 불리는 대형 산불로 인해 약 30명의 사망자와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코알라와 같은 고유종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죠.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며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기반시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죠. 한국 정부는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특수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는 태국이에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북부 주요 관광지들이 자욱한 연기에 뒤덮여 있고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으며 대기 오염 지수는 위험 수준을 크게 넘어섰어요. 태국 정부는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건조한 날씨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림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죠. 오늘 세계 환경 문제와 해결책 강의에서 마이클 교수님은 특별히 산불에 대한 토론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산불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들이 미국, 호주, 그리스, 태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촘촘히 찍혀 있었죠.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불 문제와 각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최근 산불과 관련된 국제 협력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산불 문제도 심각한데 타국의 산불 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의 산불 진화에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왔어요. 2020년 호주 대형 산불 당시에는 산불 진화 전문가팀과 함께 방화복, 소방장비 등 특수장비를 보냈고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때는 소방 헬기와 함께
첨단 진화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터키의 산불 때도 지원금과 구호 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했죠. 마이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넬리의 설명처럼 한국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강원도 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지원에 앞장서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산불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인데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답니다. 한국소방청은 2019년부터 국제 산불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해외 산불 발생 시 48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또한 한국은 최신 소방 헬기와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2년 태국 북부 산불 때 한국의 지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치앙마이 근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소방 헬기 2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진화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한국은 특히 태국과 2018년에 산불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은 태국의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고 매년 태국 소방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제 지원에 나서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국제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죠.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의견을 더했습니다. 저희 호주도 한국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2020년 블랙 서머 당시 한국에서 보내준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진화 전문가들이 가져온 새로운 진화 기법은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배움을 주었어요. 마이클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한국이 개발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과 드론, 지상 감시망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몽골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까지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저는 궁금증을 또 하나 제기했어요.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국제 산불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전통적으로 산불 지원에 적극적인 국가들이지만 최근 한국의 활동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 혁신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자국의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데 적극적이죠. 마이클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바꾸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산불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태국의 상황인데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자 태국 북부 지역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넓은 지역이 두꺼운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는 끔찍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에서는 2주 이상 산불이 지속되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실시간 대기 오염 지도가 나타났는데 태국 북부 지역 전체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치앙다오와 옴코이 지역에서는 수천 가구가 이미 피해를 입었고 대기 오염은 방콕을 포함한 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현재 태국 77개 주 중 57개 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을 초과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게 심각한데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의 공기질 지수 AQI는 무려 500을 넘어서고 있어요.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100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태국 주민들의 모습과 자욱한 연기에 가려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극심한 건조함과 강한 바람이 겹치며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태국은 평소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인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태국 북부는 매년 건기인 2월에서 4월 사이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규모와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번에는 태국 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앙마이 병원들은 현재 호흡기 질환 환자로 넘쳐나고 있어요. 입원 환자 수가 평소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번 산불의 영향은 건강뿐만 아니라 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 수입원인 북부 관광지들이 연기로 뒤덮이면서 예약 취소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해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소방대원들이 밤낮 없이 산불과 싸우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도 직접 물통을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주민들과 소방관들이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태국 정부가 국제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특히 전에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준 한국에도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클래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화면 속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환경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산불은 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 정부는 태국의 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도 현재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내 소방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산불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거부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반항 감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일부 태국 정치인들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이 한국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태국의 산불 진화 장비와 전문 인력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한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산불 감시 시스템과 장비의 유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력 훈련 프로그램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죠.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왜 자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가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문제가 장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방해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외국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국내 산불 상황의 심각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지만 외교가에서는 태국 내 한국인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인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태국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국제재난 지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그동안 재난 지원에 있어 매우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제재난 지원 규모가 GDP 대비 상위 10위 안에 들었죠. 특히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번에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매체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SNS에서는 반한 정서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갈등 상황이 안타까운 점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태국 주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는 태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태국 총리는 최근 협력을 강화한 국가에게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만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를 갖춘 국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환경 문제와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취약성도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이지만 결국 국가 간 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국가는 국제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태국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북부의 최신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산불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연기는 더 짙어 보였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과거에 제공했던 첨단 소방 헬기와 특수 진화 장비의 지원이 중단되자 산간 지역의 산불 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전역의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77개 주 중 60개 이상의 주에서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두 휴업 상태이며 공항도 일부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국제 산불 전문가 그룹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제 산불 관리 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원이 없는 태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KA-32 소방 헬기와 산불 진화 특수부대의 부재가 태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세계 산불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반복된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불 대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국 현지 TV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태국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패통탄 총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큰 실수였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의 인터뷰였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벌써 2주째 연기로 뒤덮여 있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소방대원들이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한국과 다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중국은 말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시고 다시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태국 내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과의협력 복원이 확산되고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총리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태국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국인 안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수님은 다시 태국 산불 현장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물통을 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끊기고 중국과의 협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태국의 산불 피해는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어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데 관광산업은 거의 마비 상태이며 농업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이번 사례는 국제환경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정치,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결국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경 전문가로 성장한다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태국의 산불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산불 진화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됐고
한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태국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